네, 오늘은 강원도의 인제 어느 곳인데요. 오다가 이제 휴게소를 들렀는데 큰 버스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는데 국립 농어촌 대학교인가? 지금 정확히 지금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국립 농어촌 대학교 학비 국비 전액 지원, 전교생 해외 연수, 전교생 기숙사 지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버스 거기 옆에 현수막이 아니라 딱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구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다 국립농어촌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클라우드화 될 수 있는가, 클라우드화 될 수 없는가로 어떤 미래 가치를 예측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화 될 수 없는 것 중에서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질이라든가 이 앞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자기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화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포도가 그 땅에서 자라야만이 그 포도의 맛이 나요. 그게 클라우드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골 쪽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시골에는 다시 유행이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클라우드화 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또는 산골에 예를 들어서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클라우드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오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신만이가 요즘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구글이 한국에 어디 산삼이 붙여 있는지를 알게 될 것 같다. 인공지능이. 왜냐면은 산삼을 캐던 자리에 산삼이 또 나거든요. 씨가 그 근처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신만이가 가지고 다녔을 경우에 그 휴대폰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 주변에는 산삼이 많을 가능성이 많죠. 즉 인공지능이 산삼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 들어오면서. 그처럼 모든 정보는 이제 클라우드로 다시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땅과 그 햇볕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광, 법성포, 굴비 같은 거 생각해봐요. 거기 있는 굴비가 왜 비싸게 팔리냐면 거기서 말려야만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룡포 과메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말려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인가 황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황태를 해야 맛있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뛰어난 지능이 대처하기 힘든 물질성이 있는가요, 없는가가 앞으로는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원도라는 이점, 이 환경적 이점을 현재 이제 4살쯤 된 아이가 4살부터 10살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골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서울에서 하고 나던 분이 여기 군 읍내에 영학원을 차렸대. 이런 식의 막 입소문이 막 나면서 그 학원을 보내야 돼. 여전히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도시에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생각하죠.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보편화됐을 때는, 그러니까 클라우드화 됐을 때는 지능 서비스가 클라우드화 됐을 때는
도시에 가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고시 패스도 하고 뭐 또는 명문대도 나오고 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점점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찾지 않는 시대가. 네. 그러고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레저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놀이문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 항상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데 일자리 사회가 놀자리 사회가 된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놀자리에서 막대한 부가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재밌고 더 좋은 체험 또는 더 건강한 여행 뭐 이런 것들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는 분명히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희소성의 법칙. 그러니까 아주 고대로 가게 되면요. 구구셈을 외운 사람조차 희소했어요. 구구셈을 외우고 그 다음에 외국어 하나쯤을 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희소한 인재였어요. 아주 오래전을 보면. 그래서 그 학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고대일수록 더 중요했어요. 고대. 예. 옛날 학교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더 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들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 그 뛰어난 선생들한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뛰어난 장사꾼과 함께 손을 잡고 장사하는 것이 더 쉬웠겠죠. 하지만 정말 뛰어난 스승을 예전에는 찾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다음에 뭐 공자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막 산골을 자식 손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학교도 없고 또 돌아다녀. 그럼 이 선생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긴 했었죠. 우리가 공자 영화를 보면은 공자가 병법에도 능했고 공자가 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를 파견해서 전쟁에 이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책 또는 구전으로 전파된 지식들이 많았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그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며느리도 모른다라는 그 요리 비법을 절대 공개 안 했고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러면은 그 비법만으로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왜 세탁하 이불 빨아주는 예전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 세탁소로 가업을 했던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약품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물빨래를 해도 손이 트지 않는 의약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제너럴한테 굉장한 그 국군 통수권자한테 팔잖아요. 겨울에 그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겠다. 그 당시에 겨울에 싸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막 손이 터서 아프니까. 이번에 그 정현이가 왜 4강에서 테니스 하다가 왜 포기했어요? 까져가지고 발 까져가지고 그처럼 손발이 튼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대가로 그 사람은 장군이 됐고 그 땅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굉장히 군사력을 높게 됐죠. 근데 꽤 값싼 돈으로 아마 그 기술을 샀을 거예요. 그 세탁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 기술을 사가지고 국가에 팔죠. 그래서 자기는 장군도 되고 땅도 없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아주 귀한 지식들이
이렇게 구존으로 전파된다거나 이게 비밀로 은폐되어 있다거나 그런 시절로부터 지금 점점 그런 지식들이 값싸지고 더 많이 전파가 되고 공개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드디어는 그 누구라도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은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대답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모든 걸 그냥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비법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비법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아는 것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법들이 대체로 자연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연계. 땅. 그러니까 농사노촌은 자연계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알더라도 그 가치를 설명은 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활용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농사노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지식은 그냥 공짜로 얻게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애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보내던 시대가 아닌 거죠. 뭐냐면은 여기에 환경을 여기에 있는 농사노촌의 경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적인 것은 이제 값어치가 떨어졌고 흔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나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공해서 팔면 어디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죠. 뭐 저기 양재동에 무슨 이마트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비싸게 팔린다.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 예. 유통망. 그러니까 유통 자체를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P2P, C2C라 그래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그다음 피어 투 피어, 퍼슨 투 퍼슨. 그러니까 예전에 김우중 씨가 대우 망했을 때 택배 사업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안 해도 택배 사업이라도 하고 싶다. 그 대단한 회장님이 왜 그랬겠어요? 결국 택배는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 이걸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 예. 인터넷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처가 안동에가 한 5,000평 되는 밭이 있어요. 언덕이. 그래서 거기다 이런 꿈을 한번 꿔본 거죠. 국화를 심어가지고 국화차를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 이제 국화차라는 그 꽃망울이 피기 전에 따잖아요. 꽃망울 피기 전에 따서 차도 만들고 또 활짝 피었을 때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거기서 말리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도시로 누가 옮겨주냐는 거죠. 결국 택배가 와야 되잖아. 또는 그렇죠. 드론이 발달하든지 뭐. 근데 드론이 그런 어떤 해킹의 위험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론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드론이 예를 들어서 소포를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얘를 해킹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아직 그런 해커들이 지금 그런 위험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극복돼야만이 그게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사고의 오류라든가 이런 거, 인식의 오류, 도로 인식의 오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눈비가 올 때,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올 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까지 가려면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자율주행차는 뭐냐면은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차선이 아주 잘 보일 때, 갑자기 비가 온다 뭐 이런 상황은 없는 거야. 그럴 때만은 그다음에 뭐 신호등의 센서링이 아주 좋을 때 이렇게 그걸 이제 커넥티드라고 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센서가 커넥티드가 잘 된 상태 그런 거를 가정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성공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버그가 많단 말이에요. 그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면은 예상보다 한 10년은 더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택시 업자들이 먼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 도시 내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커넥티드 해가지고 서로 연결짓게 해서 무인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마치 지금 무인 궤도 차처럼. 그러니까 우리 놀이공원 가면은 이렇게 사람 없이도 이렇게 운행하는 네. 그런 궤도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셔틀버스라든가 택시가 먼저 그렇게 될 확률은 있죠. 먼저.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율주행차를 모는 것보다는 공공. 자율주행 택시가 먼저 나오죠. 왜냐면 그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코스를 완벽하게 커넥티드 해가지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주변에 모든 것이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먼저 오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택시 같은 게 먼저 오듯이. 지하철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네네네. 근데 마치 지식 서비스 같은 것도요. 아이들 영어 수학 가르치고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던 지식, 기존에 쌓여왔던 지식들을 서비스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자동화가 될 수가 있고 개인 맞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맞춤과 자동화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변화되는 지식이죠. 변화되는 지식. 변화가 되는 지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지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지구상에서 잘 변하는 것과 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걸 유기물이라고 그러고, 세포가 있다고 그러고, 무기물. 물론 무기물도 아주 그냥 지질학적인 막 몇백만 년 이런 변하지만 우리 인간이 뭘 봤을 땐 변치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위 같은 거, 무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을 다루는 것들이 변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좀 잘 변치 않는 거라든가 패턴화된 거, 늘상 왔다 갔다 일정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나 셔틀 그런 택시처럼 패턴화된 것들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동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특정 업체가 그 택시나 또는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그 시스템이 복제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값싸게 전 지구에 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흔해지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또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가 아니고서는 그것도 법률 서비스조차도 자동화될 수 있다. 자동화될 수 있고, 판사의 판결 없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판결에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 아예 안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미국에서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야. 만족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인공지능이 판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몇 대 몇이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걸 꼭 경찰이나 판사가 얘기 안 해줘도 소비자들끼리 만족해버려. 공정할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냥 법원에 안 가는 거죠. 변호사 안 찾아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것을 왜 유발하려는 그것을 그걸 데이터교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런 그런 비유인데, 이제 좀 잘못된 비유죠. 그걸 종교하고 완전히 틀린 건데, 데이터 교가 아니라 데이터 경찰 이런 비유라면 좀 맞아 떨어지는데, 데이터 종교다라는 건 좀 비유가 안 좋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치, 데이터 경관, 데이터 판사 이런 식의 비유는 맞아 떨어지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공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개개인들한테. 예. 그럼 우리는 납득이 되니까 설득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추상적인 지식, 무형의 지식,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어떤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는 언어도 거기에 해당을 하죠. 언어 같은 것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수치화되고 언어화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이제 인공지능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기에. 그래서 쉽게 수치화되지 않고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것들을 많이 가진 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간일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지금은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잖아. 이렇게 빌려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동화 투자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열심히 돈을 빌려주는데 고용 인구는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이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실패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지만 인간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하는 쪽의 사업, 그쪽 사업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광, 게임 또는 미용, 성형수술, 의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의료는 이제 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그런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맞춰서는 반드시 실패한단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어떤 방향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똑같은 돈으로. 그래서 이쪽 사업을 특히 우리 한국은 한류라는 그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을 이미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평가할 때 한국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고 한국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단연 한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류하고 뭐 미용 관광이라든지 의료 관광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전통 체험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뭐 당장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5년 내에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우리가 긴장이 해소돼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남북 간에 이제 긴장 해소가 되게 되면은 예를 DMZ까지도 관광 자원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군사 시설까지 지뢰 다 없애고 이제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이랬었어 뭐 이러면서 휴전선도 막 관광 자원화 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고용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거는 계속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 쪽으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산업을 기초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굉장히 빨리 나타날 거라고 봐요. 2, 3년 내에 나타날 거라고. 왜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력이고 한국의 장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 사람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 이분이 신우주 씨인데 여기는 안 뜨지?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에 꼭 댓글을 다시는 분이, 이분이 너무 고마운 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뉴스를 늘 저한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우주라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능력 개발 중, 이전에 나왔던 건 뭐냐면은, 물론 제가 강의에서 다 언급했던 건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시대. 예.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시대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와요. 연구원이 예, 예. 그러면은 지능이 막 더 발달하고 막 또 초지능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쌍둥이. 이거는 이제 쌍둥이가 한 사람은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지상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DNA가 7%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DNA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후성 유전학 얘기하면서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도 DNA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MO 문제도 우리가 GMO를 피할 수가 없다면 착한 GMO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는 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이제는.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이거 굶어 죽느냐, GMO 먹느냐 해서 선택해라, 뭐, 이런 상황일 거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뭐, 청원이 올라간 게, GMO를 완전 표시제를 해라. 그러니까 GMO가 얼마나 섞여 있고 이런 걸 완전히 그쵸. 다 모든 우리 먹을 거에 네. 다 표시하게 해라. 가공식품까지. 네.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GMO가 완벽하게 표시가 되고 또는 그게 표시 의무가 되고 또 어쩌면 한 10년 후에 각 가정에 GMO를 인식하는 어떤 휴대폰 키트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방사선에 방사능이 오염된 건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게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GMO를 측정하는 것들이 각 가정에 다 설치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대규모 GMO 음식물,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는 분명히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그때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토종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종자를 지키면서 그걸 일궈온 사람들이 다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사태 때 전혀 살충제 안 쓰고 생산된 계란을 거의 3배 가격을 주고 사 먹던 엄마가 있었어요. 그 일산에. 그때 살충제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늘 아까웠는데 계란을 뭐 2~3배씩 돈을 주고 사 먹기가 그랬는데 그 농장에서는 살충제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안 되죠. 뭐 안 쓰니까. 닭들이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사니까 그리고 그 알 자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닭이 돌아다니면서 낳는 알을 파는 데도 있어요. 그럼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산하는 과정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근데 이제 계란의 예도 그런데 근데 계란하고 똑같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들어진 인재가 두뇌 스캔을 당하는 때가 온다. 모든 일터나 또는 진학 시스템에서 두뇌를 스캔당하는 때가 글쎄 10년, 15년이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분이 신우주 씨가 달아놓은 뉴스 중에서 지금 인공지능 면접관이 실제로 기업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공지능 면접관이 그냥 이렇게 우리 말 내용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내 호르몬이라든가 뇌파까지 스캔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두뇌 스캔, 완벽한 두뇌 스캔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심리를 스캔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지금 이미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 인재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말 돌발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자랐는가 얘가
아예 어려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두뇌를 쓰면서 자랐는가, 아니면은 그때 입시 제도에 맞게 그 부모가 유행에 맞춰서 주입을 뭔가를 팍팍팍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입시에 유리하게끔 해서 얘가 커 왔는가는 분명히 이거는 진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면 이 논의도 되게 쓸모없는 논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 우리 4살이잖아요. 네. 4살이잖아요. 4살이면은 지금 얘네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나이는 20년 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입시 제도를 얘기를 꺼내고 입사 제도를 얘기를 꺼내는데 입시와 입사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 애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늘 어떤 그 카오스, 뭔가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두뇌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3살, 4살 때부터 잘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이제 지구상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는 이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인류가 이제는 실용적인 일에서 손을 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화사업, 관광사업, 엔터테인먼트나 놀이 이쪽으로만 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그 출세욕에 편성하는 방식의 교육의 두뇌로 얘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다면 그 시대에 분명히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즐거워야 되는 자리고 놀아야 되는 데인데 그런 정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게 노래방 가면 재미가 없는 뭐 그런 수동적인. 예,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미래 사회는 즐길 수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지적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때.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치 정신지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 호모 루덴스고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늘 놀잇감을 이렇게 새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애들만 모이면은 어떤 바로바로 같이 즐길 게임 같은 것들이 구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굉장히 바람직한 인재상이고 그런 걸 못한다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수학이라든가 뭐 영어 통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식을 푸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구처럼 느껴지는 어떤 뭔가 장애인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죠. 현장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저도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지금 10년째 내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3년 대학을 다닌 거지. 진짜 그냥 고등학교의 연장선이에요. 약간 국가고시 봐야 되니까 그 과목만 공부하고 뭐 필수적인 그렇고 이제 교양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한 2과목.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임상으로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게 심해요? 네. 우리 공교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우리는 독일 같은 국가에 비교하면 물리치료 하는 애들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 그거야. 너무나 후진스럽다. 엄청난 우리도 이 인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상적인 치료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건데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정말 무식하고 초등학생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창피하지만 국가고시 보느라고 공부만 했지 해부학 공부하고 뭐 그냥 그거 수준이거든요. 그걸 탈피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우리가 인체 어디 아파 어깨가 아픈데 이거를 투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어디 염증을 우리가 딱 발견해서 그것만 딱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걸만 나오면 솔직히 통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우리 근데 손으로 만져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안목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안목지죠. 근데 그 얘기 나왔는데 이제 갈수록 그 의료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 진단이 된단 말이죠. 정말 투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는데 거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체를 완벽하게 스캔이 가능하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밝혀줘도 그것을 응용 못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응용을 잘하는 의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갈 때 좋은 기계가 그 병원에 있대라고 우리가 이제 좋은 로봇 수술 있대 이러면 이제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편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인간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기계를 저 의사가 잘 활용한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시대가 또 이제 다시 유행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의사가 하는 영역까지 또 인공지능이 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거마저도. 예, 그것마저도. 그렇게 이제 의료가 발달을 해나가죠. 그게 한 얼마나 예상하세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활용하는 시대고 같이 진단하는 시대고. 기득권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리를 쉽게 놔질까요? 어쩌면 원격 의료 같은 게 도입이 되면서 진단 기계를 진단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떻게 왓슨이죠, 왓슨. IBM 그런 데가 지방병원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많죠. 지방을 오히려 지방까지. 먹죠. 지방까지 들어오죠. 원격으로. 들어와서 지방의 의사들 많이 도와주겠죠. 그러면 의료 혜택은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죠. 왜냐면은 그거를 상당히 목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온 대로 또 환자는 다 몰리겠죠.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도 군소병원들이 망하고 결국 첨단 클라우드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들이 이제 다 가져가게 되고 여기 오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참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휴게소가 썰렁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썰렁해요. 오다가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도로가 발전할수록 더 그런 게 심하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휴게소에 할머니 하나하고 총각 하나가 엄청나게 넓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무슨 조각 휴게소인데 아무튼 참 그 인구 감소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교육 트렌드의 아웃라인은 다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이제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 같은 걸 하면서 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